안녕하세요. 올드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고전 추리 소설의 대가인 영국의 로드 던세인입니다. 던세인이는 18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미국의 에드거 앨런 포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어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고 왕실 근위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크리켓과 사냥, 체스를 즐겼으며 세계 여행을 하는 등 지극히 부유하고 귀족적인 삶을 살았지만 활발한 대외적 활동뿐 아니라 단편과 수필, 희곡 등 80권에 달하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두 병의 양념입니다. 부유한 처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살인한 범인을 찾는 기묘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하시면서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두 병의 양념, 로드 던세인이. 내 이름은 스매더즈입니다. 나는 말하자면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이고 작은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와 특식의 소스인 넘누모를 팔려고 돌아다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스죠. 정말 좋습니다. 유해한 산이 들어있지도 않고 심장에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도 꽤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팔기 좀 어려운 것을 취급하고 싶어요. 물론 어려울수록 돈을 더 벌겠죠. 현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남은 것은 없죠. 하지만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나처럼 하찮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나를 빼고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시시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처음 이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런던에 살기 위해서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어야 하고 중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물건들이 모여있는 어떤 구역에 가게 되었고 아주 우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새를 놓는 그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플랫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냥 방 하나에 옷장 같은 것이 달린 곳 말입니다. 그때 그 남자는 어떤 신사 양반에게 집 구경을 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뒤를 약간 따라다니며 모든 종류의 방들을 구경하면서 내 수준에 맞는 방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근사한 플랫을 보게 되었는데 거실에 침실, 화장실, 그리고 홀이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린리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바로 집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비쌉니다. 린리 씨가 말했습니다. 그 플랫들을 새를 놓는 그 남자는 돌아서서 창가로 가더니 이를 쑤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참 재미있죠. 그 사람이 뜻하는 바는 자기는 수백 채의 그런 주택들이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고 누가 집을 얻던 계속 보러 다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그 부동산 남자는 창밖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를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린리 씨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절반은 내가 내고 같이 쓰시면 안 될까요? 나는 성가시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것이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고양이보다 더 걸리적거리지 않을 겁니다. 내 얘기에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받아들였다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나를 혹시 아신다면 그리 대단치 않은 남자, 그저 작은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하찮은 남자라는 걸 아신다면 말이죠. 하지만 린리 씨가 창가에 있는 그 부동산 남자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은 하나뿐인데요. 린리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 작은 공간에 내 침실을 꾸밀 수 있어요. 내가 말했죠. 홀을 말하는 거군요. 창가에 있던 그 남자가 돌아다보며 이쑤시개는 그냥 물고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짐꾼은 장롱 안에 말씀하시는 시간에 맞춰 치워놓으면 되겠죠. 내가 말했습니다. 린리 씨는 생각에 잠기고 새 놓는 남자는 런던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린리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인가요? 부동산 남자가 말했어요. 네, 린리 씨가 대답했죠.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돼서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린리 씨가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런던에서 몇 달 지내러 왔다고 새놓는 남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도 둘러보고 직업을 구하는 동안에 아니면 사정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단지 편안하게 있으면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옥스포드 방식이 사업에 있어서 갖는 가치가 무엇일까? 특별히 나 같은 직업에서 이것이 궁금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직업이 전부였거든요. 내가 린리 씨로부터 4분의 1이라도 그가 가진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매상을 2배로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곧 내가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게끔 될 것이고 아마 수입도 3배쯤 늘겠죠. 언제든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또 4분의 1의 배움도 잘만 하면 2배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밀턴의 신라곤을 읽었다는 표시로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전부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 줄쯤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아마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당신을 떨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플랫에 자리를 잡자 곧 나는 옥스포드 방식에 대하여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린리 씨라는 사람에 대한 놀라움으로 그런 것은 그냥 잊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새의 몸 같은, 고개사의 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항상 그에게는 솟아올랐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주변에 있으면 그는 금세 알아챕니다. 자주 나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심술이 아니고요. 소위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는 저녁 때 일이 끝난 후 넘누모 양념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체스를 좀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체스 문제풀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체스 문제를 보고 있으면 그가 다가와서 내 체스 문제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것을 먼저 움직이는 게 낫겠군요. 그럼 내가 어디로요? 그러면 그가 답하죠. 저기 3칸 중에 하나로요. 그럼 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잡혀먹게요?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말이란 항상 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죠. 맞아요. 거기는 좋지 않군요. 이미 지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군요. 그리고는 그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가 하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언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라는 남자가 노스 다운즈로 단층집에서 어떤 처녀하고 살러 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던 때였죠. 그 처녀가 200파운드가 있었는데 그가 돈은 모두 챙겼고
처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런던 경찰국은 그 처녀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스티커가 넘누모 2병을 샀다는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도소프 경찰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냈었거든요. 그 처녀에 대한 것만 빼고는요. 그래서 물론 나도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린리에게도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항상 넘누모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그것을 팔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린리에게 말했습니다. 체스 문제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왜 아도소프의 미궁에 빠진 사건은 한번 안 해보시나요? 체스처럼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내가 말했죠. 체스 게임 하나에 있는 문제가 10개의 살인사건이 있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답했죠. 런던 경찰국도 손들었는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랬나요? 린리 씨가 물었습니다. 한 방 먹은 겁니다. 내가 말했어요. 그럴 필요야 없었을 텐데요. 린리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가 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고 나는 신문에서 읽은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처녀는 예쁜 금발머리에 작은 몸매, 이름은 낸시 엘스였고 200파운드를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단층집에 5일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2주 더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다시 보지 못했죠. 스티커는 그녀가 남미로 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남미라고 한 적이 없고 남아프리카라고 했어요. 그녀가 은행에 맡겼던 돈도 없어졌고 스티커가 적어도 150파운드를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스티커는 채식주의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모든 식품을 첨가물 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엉거마을의 순경이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경에게는 채식주의자라는 것이 생소했기 때문이었죠. 그 순경은 스티커를 그날 이후 주시했고 또 잘 해냈습니다. 그 순경이 런던 경찰국의 질문에 스티커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을 정도였는데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은 예외로 하고 말입니다. 그 순경은 5, 6마일 떨어진 아도소프 경찰에게 보고했는데 그래서 그곳 경찰들이 와서 역시 간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은 그곳 경찰들도 말할 수 있었는데 스티커가 단층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과 그 처녀가 사라진 이래로 이 정원이 아주 정돈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티커를 감시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커졌는데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하여 곧 그들은 스티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만일 스티커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를 의심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린리 씨에게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그 150파운드가 갑자기 생겼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혐의를 둘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발견한 것은 런던 경찰국이었지 아도소프 경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엉거의 순경이 찾아낸 것은 낙엽송이었는데 런던 경찰국은 완전히 몰랐고 린리 씨도 마지막까지도 생각지 못했고 물론 나는 몰랐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10그루의 낙엽송이 있었는데 단층집을 세웠기 전에 스티커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낙엽송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것이 틀림없는 그 가엾은 낸시 엘스가 사라진 이후 스티커는 그 낙엽송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스티커는 작업을 했고 나무를 모두 쓰러뜨린 후에는 잎비트가 채 안 되게 통나무로 잘라서 깔끔하게 무더기로 쌓아놓았지요. 그런 솜씨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요?
도끼를 사용하려고 된 구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실이 도끼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힘들여 2주씩이나 걸렸으니까요. 스티커는 낸시 엘스처럼 작은 여자는 도끼도 필요 없이 죽여서 토막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시체를 태워 없애려고 장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커는 그 나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무더기로 그냥 쌓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게 내가 린리에게 말해준 사실들입니다. 네, 스티커는 커다란 푸죽한 칼을 하나 샀지요. 우습게도 범죄자들은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스운 일은 아니에요. 처녀를 토막내야 한다면 그냥 토막내는 겁니다. 칼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맞아떨어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처녀를 태워버리지 않았거든요. 이따금 켜는 조그만 난로가 하나 있었을 뿐이고 요리할 때만 썼어요. 언거의 순경이 꽤 영리하게 알아내는데 아도소프 경찰들이 거들어 주었죠. 그 주변에 나무가 우거진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는 잡목숲이라고 부르지요. 시골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손쉽게 나무에 올라가 연기가 거의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금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했고, 그런데 고기를 태우는 냄새는 없었고 그냥 보통 요리였습니다. 아도소프 경찰들이 꽤 영리했지만 스티커를 교수대로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후에 런던 경찰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물론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인은 좁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층집 밑이나 작은 정원 밑에 백악질 지면은 건드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낸시가 사라진 이후 밖에 나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참, 칼 옆에는 커다란 칼 가는 줄이 있었어요. 그러나 줄에는 뼈를 갈았다든지 하는 흔적이 없었고 칼에는 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씻어버렸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린리에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경고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고 아마 당신은 내게서 뭔가 끔찍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경고는 이 남자가 살인자입니다. 아니라면 어쨌든 누군가가 살인자입니다. 처녀는 사라졌고 착하고 예쁜 처녀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남자는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거니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길고도 가느다란 로프에 그림자에 이끌려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살인의 이야기는 때로는 숙녀가 조용히 앉아 벽난로 앞에서 홀로 책을 읽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살인자가 필사적으로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할 때는 전처럼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린리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수관일까요? 린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말하며 틀렸습니다. 런던 경찰청에서 이미 조사했어요. 아도소프 경찰은 그 이전에 조사했고요. 배수관이라든가 정원 너머 땅 밑에 있는 오숙으로 흘러가는 통로 같은 것은 둘러봤죠. 아무것도 그쪽으로 내려간 것은 없었어요. 내려가선 안 될 그런 건 말이에요. 린리는 한두 가지 더 이야기했지만 이미 런던 경찰국에서 다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야기의 중요한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표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한 남자가 함정놀이를 하려고 확대경을 들고 현장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야 되겠죠. 발자국을 재어보고 단서를 발견해서 경찰이 지나친 칼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린리는 현장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박대경도 없고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한 발 앞에는 런던 경찰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단서들을 갖고 있었죠. 그 남자가 가엾은 그 작은 처녀를 살해했다는 모든 단서 말입니다. 시체를 처분해버리지 않았다는 모든 단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체는 거기 없거든요. 물론 남미에도 없고 남아프리카에는 더구나 없어요. 그리고는 항상 그 어마어마한 낙엽성 장작더미, 모든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단서. 그렇지만 풀리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린리는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서를 다루는 일입니다. 나는 완전히 얼떨떨해졌습니다. 런던 경찰국도 마찬가지였죠. 린리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 수수께끼는 나를 꽉 붙잡고 있었고, 내가 우연히 기억하는 그 사소한 것이 없었다면, 내가 린리에게 말한 그 우연한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 수수께끼는 역사에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 어둠 속에 묻힌 다른 미스테리들과 마찬가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린리는 처음에는 그 사건에 별 관심이 사실 없었는데, 나는 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계속 린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체스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내가 말했죠. 체스가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린리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건 안 풀어요? 내가 말했죠. 그렇다면 가서 체스파를 보고 오세요. 린리가 말했어요. 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2주쯤 보냈기 때문에 그때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더러 언거에 가라는 것이었죠. 왜 린리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만일 린리가 그 시골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린리가 우리 벽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보지 않는 곳이 완전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기차로 내려가서 언거 정거장에 내렸죠. 노스다운스가 음악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위쪽이죠? 그렇죠? 내가 짐꾼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짐꾼이 말했어요. 저 위쪽 도로 옆입니다. 오래된 주목나무에 다다르면 오른쪽으로 꺾어야 한다는 말 기억하세요. 아주 큰 나무니까 지나칠 염려는 없어요. 짐꾼은 내가 길을 잘못 들지 않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거 사람들은 참 상냥하고 모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언거란 마을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 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언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 살인사건이 언거가 내키지 않아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도 해가 있을 적에 건초를 만드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언덕이 노래소리처럼 올라가며 햇빛 속으로 위로 쭉 뻗어 있었어요. 봄에 대해서 만발한 산사나무 꽃에 대하여, 그날 늦은 시간에 모든 것을 덮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색깔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새들에 대하여 듣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여자친구랑 함께 오면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티커란 남자가 그 처녀를 여기서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찮은 사람이지만 노래하는 모든 새들이 있는 그 언덕에 그 처녀를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만일 그 남자가 정말 그 처녀를 죽였다면, 그래서 그 남자를 죽게 만든 것이 결국 내가 된다면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나는 곧 그 단층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고 산울타리 건너 정원을 바라보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견한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이미 경찰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내가 찾아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거대한 낙엽성 장작더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산울타리에 기대어 산사나무 꽃의 향기를 맡으며 위로 있는 낙엽성 장작더미와 정원 반대편의 작은 단정한 단층집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가정들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교육을 받은 린리에게 맡기고 나는 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사실만을 가져가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내가 아침에 런던 경찰국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잊었군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국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내게 물었죠. 별로 준비된 대답이 없어서 나는 그곳에서 알아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언거에서는 달랐죠.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언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순경은 내가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었고 내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원도 안에서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낙엽성 10그루의 그루터기를 보았는데 린리가 내 관찰력을 칭찬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내가 본 것은 그루터기들이 어쨌든 모두 잘려 있었는데 그렇게 자른 사람은 도끼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 순경은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스티커가 도끼를 사용할 때는 도끼날이 무디었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경은 생각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스티커가 낸시가 사라진 이후로 그 작은 정원에 장작을 패러 나가는 것 이외에는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대로 밤낮으로 감시했고 그 사실을 언거의 순경 자신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로 상황이 상당히 한계가 정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린리가 그 평범한 경찰관 대신에 모든 것을 알아내었어만 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설적인 부분이 이런 이야기에도 있는 법입니다. 스티커가 제식주의자고 첨가물 가게만 거래한다는 말이 퍼지지 않았다면 경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언짢았던 푸죽간에서 시작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죠. 정말 얼마나 작은 것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상한 일이죠. 정직하게 사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내 얘기가 약간 빗나갔습니다. 정말 영원히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잊어버리세요. 나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죠.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커가 마을에서 샀던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을 스티커가 샀는지도 알아냈고 인산이 안 들어간 보통 소금이었는데 소금을 맑게 하려고 가끔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선 장수한테서 얼음을 멀진 앤 선이라는 첨가물 가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 순경과 얘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 순경의 이름이 슬러거였습니다. 나는 처녀가 사라졌을 때 왜 즉시 그가 안에 들어가 조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가 말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즉시 수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처녀에 대해 말입니다. 스티커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의심하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처녀가 사라진 후에도 좋게 2주는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칼처럼 눈치채지 않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처녀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고 영장도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뭘 발견하셨나요? 내가 슬러거에게 물었습니다.
커다란 줄, 그리고 칼과 도끼, 여자를 토막내었을 그런 물건들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나무를 패는 데 썼을 텐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경이 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왜 나무를 베어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내 상관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시겠지만 바로 그 장작더미에서 그들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처녀를 토막내기는 했나요? 글쎄요. 스티커 말이 그 처녀가 남미로 간다고 했대요. 순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나는 지금 그 경찰관이 내게 얘기해 준 것 이외에는 많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스티커는 접시와 그릇들을 아주 깨끗이 씻어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 출발하는 기차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린리에게 갖고 갔죠. 나는 당신에게 늦은 봄의 저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음울한 작은 단층집 주변에 아주 고요하게 자리 잡아 마치 그 집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품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인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여튼 나는 모든 것을 린리에게 말해주었고 많은 부분이 내게는 말할 가치도 없는 듯이 보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뭔가 빠뜨리기 시작하면 린리가 알아채고는 얘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린리가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쓸어버린 압정 하나로 한 남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당신이 이튼이나 헤로우를 나왔다고 해도 앞뒤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넘누모 얘기를 꺼낼 때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얘기의 출발이었는데 린리는 내가 아니었으면 넘누모를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린리에게 내가 스티커가 2병의 넘누모를 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런데도 왜 린리는 그런 것은 사소한 얘기며 우리는 더 큰 틀의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가 말입니다. 나는 자연히 넘누모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언거에서 50병을 팔았거든요. 살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게 틀림없고 스티커가 산 2병은 내게는 기회를 주었고 바보만이 그런 기회를 놓치겠죠. 물론 그런 것은 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고 그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전과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식사 후 벽난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린리와 얘기했는데 내가 그날 저녁 린리와 이야기하며 생각하게 된 것은 린리의 생각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은 스티커가 시체를 처리한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2주씩이나 매일같이 장작을 팼으며 내가 알아낸 대로 집주인에게 25파운드씩이나 주며 허락을 받아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린리는 막혔습니다. 스티커가 시체를 어디에다 감추었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이 경찰에게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내게는 생각되었습니다. 땅속에 묻었다고 하신다면 경찰은 백악칠 땅은 건드린 흔적이 없다고 답할 것이고 밖으로 내갔다고 하신다면 경찰은 스티커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 태웠다고 하신다면 경찰은 연기가 낮게 날 적에 타는 냄새가 난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냄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린리에게 사실을 아주 잘 설명했고 그리고 린리와 같은 마음에 뭔가 커다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꼭 교육을 받은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는 린리가 사건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찰이 그처럼 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린리가 경찰들을 앞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정말 애석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왔었을까요? 린리가 한두 번 내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뭔가 누가 가져간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내가 말했고, 아마도 그래서 그때 내가 넘누모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린리가 좀 날카롭게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매더스? 린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말이에요. 내가 가엾은 낸시 엘스를 죽였다면?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린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답했죠. 그 말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탐정 같은 것은 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말했지요. 그러자 린리는 그저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린리는 생각에 잠겨 1시간쯤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 날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나는 저녁 때마다 여느 때처럼 넘누모를 팔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9시쯤 저녁을 먹으려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찬 음식을 먹었습니다. 린리는 샐러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넘누모를 팔며 내가 언거에서 이루었던 일에 좀 취해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만이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하여튼 나는 팔기는 팔았습니다. 약 50병이나. 정확히 48병인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작은 마을에서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내가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넘누모가 린리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뜻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린리는 정말 마음씨가 곱습니다. 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린리는 왜 내가 갑자기 얘기를 중단했는지 알아챈 것이 틀림없었고 그저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넘누모를 샐러드에 좀 치게 좀 주시겠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움직여 넘누모를 릴리에게 줄 뻔했습니다. 물론 넘누모는 샐러드에 치는 것은 아니죠. 고기와 특식에만 씁니다. 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릴리에게 말했어요. 고기와 특식에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특식이 뭔지는 몰라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1분 동안 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표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린리가 어땠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본 사람같이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린리는 매우 달라진 목소리로 아주 낮고 부드럽고 조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채는 좋지 않은가요? 전혀,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린리의 목에서 흐느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가 그런 것을 느낄지는 생각 못했지요. 물론 나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든 간에 린리로부터 이튼과 해로우에서 얻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린리의 눈에는 눈물은 없지만 뭔가 끔찍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린리는 커다란 간격을 두어가며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넘누모를 야채에 사용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2번은 안 할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린리는 세상의 끝이라고 내가 말이라도 한 것처럼 내 말을 반복하며 내 말을 엄청 강조를 하였고 린리의 목소리는 뭔가 끔찍한 중요성이라도 있어 소름 끼치게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린니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내가 물었습니다. 스메더즈 씨, 그가 말했습니다. 네, 내가 대답했죠. 스메더즈,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했어요. 보세요, 스메더 씨. 린니가 말했어요. 언거에 있는 정감을 가기에 전화를 해서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해요. 네? 내가 말했습니다. 스티커가 넘누모 2병을 하루에 구입했는지 그랬을 겁니다. 며칠 간격을 두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의 얘기가 있는가 하고 기다렸고, 그리고는 나는 달려가 시킨 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9시가 넘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경찰이 도와주었죠. 답변은 6일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나는 린니에게 돌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린니는 나를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고, 그의 눈을 보자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린니가 말이 없자 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브랜디가 필요합니다. 가서 주무세요. 그러자 린니가 말했어요. 아니요. 런던 경찰국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즉시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런던 경찰국 수사관을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린니의 눈이 몹시 취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린니가 말했습니다. 낸시 엘스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세요. 누군가 보내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요. 그리고 린니가 한마디 덧붙였는데 나한테만 한 얘기일 겁니다. 경찰이 스티커를 감시해야만 해요. 다른 것 때문에 잡아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지요. 수사관 얼튼이 직접 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린니와 이야기해보려고 했죠.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나는 린니가 불 옆에서 생각에만 잠겨있게 놓아두고 싶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린니는 내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인이란 끔찍한 일이에요. 이렇게만 린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할수록 더욱 더 끔찍해지는 겁니다. 린니는 내게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그가 말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나도 듣지 않았기를 바랬으니까요. 사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린니가 얼튼 수사관에게 하는 마지막 말을 듣고 알아차렸고 그게 내가 엿들은 유일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 이야기를 읽는 것을 멈추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 역시 알아차리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설사 살인 이야기를 원한다 해도 말입니다. 진짜 더럽게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낭만적인 반전이 있는 살인 이야기를 좋아하시지 않는가요? 물론 그거야 독자 마음대로죠. 얼튼 수사관이 들어오자 린니는 말없이 악수를 하고 그의 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서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갈 때 수사관을 보니 꽤 마음이 좋아 보였어요. 나올 때는 말없이 그들은 우리의 거실을 거쳐서 홀로 함께 들어왔는데 그때 유일하게 거기서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것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스티커는 장작을 뺐을까요? 린니가 대답했습니다. 단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섬뜩하게 느끼셨나요? 우선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작품은 1932년에 쓰여진 단편 소설인데요. 예전에 쓰여진 작품치고는 너무 긴장감 있게 독특하게 추리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낸시 양의 살인사건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스티커를 의심하지만 시체도 없고 증거도 없이 심증만 있을 뿐이었죠. 근데 그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단서가 양념 넉누모라니요. 고기에만 뿌려먹는 양념인 넉누모를 2병이나 사간 그는 채식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린리의 추리는 정말 커다란 반전이었습니다. 가끔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해답은 바로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멀리 찾으시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데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